새벽의 푸른 어둠이 짙게 깔린 부산 자갈치 시장. 비릿한 바다 냄새와 생선 비린내. 그리고 경매사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항구의 아침을 열고 있었다. 그 활기차고도 소란스러운 풍경 속 박선주 아주머니는 언제나처럼 말없이 자신의 작은 좌판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평범하고도 수수한 인상의 여인이었다. 거친 바닷바람에 그을린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고 낡은 작업복과 고무장화 차림은 영락없는 시장 아줌마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놀림만큼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생선 손질용 칼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눈으로 쫓기 힘들 만큼 빠르고도 정교하게 움직였다. 펄떡이는 화로의 급소를 단번에 찔러 숨을 끊고 뼈와 살을 발라내고 얇게 회를 뜨는 그 모든 과정이 막힘없이 물 흐르듯 이어졌다. 주변의 다른 상인들조차 그녀의 현란한 칼솜씨를 볼 때면 혀를 내두르며 감탄하곤 했다. 그녀의 좌판은 언제나 가장 깨끗하게 손질된 생선을 파는 곳으로 유명했고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말이 없었다. 손님들에게도 그저 어서 오이소, 고맙습니다 와 같은 짧은 인사말을 건넬 뿐 살가운 농담이나 긴 대화를 나누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고요하고 침착했으며 주변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홀로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의 눈은 시장의 모든 움직임을 꿰뚫어 보는 듯 예리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렇게 시끄럽고 활기찬 자갈치 시장의 풍경 속에 녹아든 이질적이고도 신비로운 존재였다. 그런 그녀에게도 따뜻한 면은 있었다. 하루 장사를 마감할 무렵이면 그녀는 팔고 남은 생선 부스러기나 상품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생선들을 따로 챙겨두었다. 그리고는 시장 한쪽 구석에서 힘겹게 폐지를 줍는 한 노인에게 말없이 건네주곤 했다. 노인이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해도 그녀는 그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또한 그녀의 좌판 주변을 맴도는 길고양이들에게도 그녀는 매일같이 먹이를 챙겨주었다. 그녀의 이런 조용한 선행은 그녀의 차가워 보이는 겉모습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온기를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아주 은밀하고도 기이한 비밀이 하나 있었다. 모든 장사를 마치고 좌판을 정리한 깊은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고된 하루의 피로를 푸는 대신 어둠이 내린 주방에 홀로 앉았다. 그녀는 낡은 나무 상자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칼들을 꺼내 들었다. 날카로운 회칼, 묵직한 대박칼, 그리고 손에 익은 작은 과도까지 그녀는 숫돌 여러 개를 물에 적셔 나란히 놓고 가장 거친 것부터 시작하여 아주 천천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칼을 갈기 시작했다. 슥, 삭, 슥, 삭. 조용한 주방 안에는 오직 날카로운 칼날이 숫돌에 스치는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자세는 단순한 요리사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수십 년간 검을 수련해온 무사의 자세와도 같았고 그녀의 호흡은 길고도 깊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시장 아줌마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어떤 차갑고도 서늘한 살기, 그리고 저 멀리 과거의 어떤 한 지점을 응시하는 듯한 깊은 고독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칼을 가는 모습은 단순한 도구 손질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전쟁을 앞둔 장수가 자신의 무기를 점검하듯 혹은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며 복수를 다짐하는 자의 비장한 의식처럼 보였다. 그녀의 팔뚝 안쪽에는 고무장갑에 가려져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오래되고 하얀 흉터 하나가 길게 나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칼자국이 아닌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정교하게 새겨진 듯한 기이한 형태의 흉터였다. 한참 동안 칼을 갈던 그녀는 마침내 모든 칼날이 서슬 퍼런 빛을 뿜어낼 때가 되어서야 작업을 멈추었다. 그녀는 칼들을 깨끗한 천으로 닦아 제자리에 정성껏 보관했다. 그리고는 잠시 동안 완벽하게 정돈된 자신의 주방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서는 평범한 생선 장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위험한 아우라가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의 칠흑 같은 부산항의 밤바다를 응시했다. 파도 소리만이 그녀의 유일한 말동무인 듯 깊고 어두운 정적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그녀가 매일 밤 이토록 집요하게 칼을 가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그녀가 애써 묻어두려 했던 피비린내 나는 과거,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운명의 그림자가 이제 곧 그녀의 평온했던 일상을 위협하는 새로운 불청객들과 함께 다시 깨어나려 하고 있었다. 자갈치 시장의 밤은 그렇게 또 다른 폭풍을 예고하며 깊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박선주의 좌판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무렵 시끄러운 오토바이 소리와 함께 험악한 인상의 사내 대여섯 명이 그녀의 좌판 앞에 멈춰 섰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좌판을 에워싸고 손님들의 길을 막아섰다. 시장의 다른 상인들은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애써 그들을 외면하며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척했다. 대장으로 보이는 덩치 크고 얼굴에 흉터가 있는 남자가 어슬렁거리며 선주에게 다가왔다. 그는 이 일대에서 새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흑룡파의 행동대장 마동철이었다. 당신이 이 구역에서 장사 제일 잘한다는 박선주 사장인가? 마동철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정성껏 손질해놓은 생선들을 경멸의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우리가 누군지는 대충 알 테고 이 바닥에도 다 룰이라는 게 있어. 여기서 장사하려면 우리 동생들 용돈이라도 좀 챙겨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다른 놈들로부터 사장님 가게도 보호해주고, 안 그런가? 그것은 노골적인 보호비 요구였다. 선주는 칼질을 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저 시장의 소음 속에서 그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그런 침묵이 마동철의 자존심을 건드린 모양이었다. 그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이 아줌마가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야. 우리가 아주 우습게 보이나 보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몸으로라도 가르쳐주는 수밖에. 마동철이 손짓을 하자 그의 부하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좌판으로 달려들어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선주가 정성껏 진열해놓은 생선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저울을 발로 걷어찼으며 손님들이 앉는 작은 의자들을 부셔버렸다. 아이고, 저런 저 아까운 것들을 주변에서 지켜보던 몇몇 상인들이 안타까운 탄식을 내뱉었지만 감히 나서서 그들을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봐 숨을 죽이고 있을 뿐이었다. 선주는 이 모든 상황을 그저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떤 두려움이나 분노의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태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놀랍도록 침착하고 고요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던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주 순간적으로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예리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그녀가 억누르고 봉인해왔던 과거의 또 다른
자아가 깨어나는 신호였다. 흑월 해유에 어둠 속에서 적의 심장을 꿰뚫던 그 냉혹한 이름이 그녀의 잠재의식 속에서 희미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마동철은 그런 선주의 기묘한 침묵과 눈빛에 자신도 모르게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오만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싱싱한 광어 한 마리를 발로 지식이며 그녀를 향해 비열하게 웃었다. 아줌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여기서 무사히 장사 계속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알겠어.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선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서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알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다른 분들 장사 방해하지 마시고요. 그녀의 너무나도 담담한 태도에 오히려 마동철이 당황했다. 그는 잠시 선주를 쏘아보다가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다. 진작 그럴 것이지. 그럼 내일 다시 오지. 약속한 성에는 두둑하게 준비해 놓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다음엔 이 좌판이 아니라 당신 몸뚱이가 엎어질 줄 알아. 마동철은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부하들을 이끌고 가게를 빠져나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승리라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하게 사라졌다. 그들이 사라진 후 가게 안에는 깨진 집기들과 짓밟힌 생선들 그리고 깊은 정적만이 감돌았다. 주변 상인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선주를 바라보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다가와 말을 건네지 못했다. 선주는 잠시 동안 망견자실하게 서 있다가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묵묵히 바닥에 널브러진 생선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차갑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평화로운 일상은 그렇게 불청객들의 난폭한 방문으로 인해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숨긴 채 조용한 생선장수 아줌마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를 잠에서 깨운 것은 바로 그들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는 것이 인지상정. 그녀는 그날 밤 평소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그리고 더욱더 날카롭게 칼을 갈았다. 슥, 삭, 슥, 삭. 어두운 주방 안 그녀의 칼 가는 소리만이 밤새도록 울려 퍼졌다. 그것은 더 이상 과거를 추억하는 의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는 한 마리 외로운 암표범의 처절한 울음소리와도 같았다. 그녀의 조용한 방역은 이미 그 칼날 끝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약속된 시간에 마동철과 그의 부하들이 어김없이 미선 횟집에 나타났다. 선주는 군말 없이 미리 준비해둔 돈 봉투를 그에게 건넸다. 마동철은 돈 봉투의 두께를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듯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선주가 다른 가게 주인들처럼 순순히 굴복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완전히 틀린 것이었다. 그날부터 미선 횟집은 마동철 일당의 아지트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매일같이 가게에 죽치고 앉아 공짜 술과 안주를 요구했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행패를 부려 장사를 망쳐놓았다. 선주는 그들의 모든 횡포를 묵묵히 받아내는 듯 보였다. 그녀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음식을 내어주고 술 시중을 들었으며 그들의 거친 농담이나 모욕적인 말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그런 모습은 마동철 일당의 길을 더욱더 살려주었고 그들은 그녀를 완전히 자신들의 발 아래 있는 힘없는 아줌마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선주가 침묵 속에서
그들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그들의 서열 관계, 각자의 성격, 그리고 사소한 버릇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굴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의 약점을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공격 시점을 기다리는 굶주린 맹수의 인내심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그날따라 유난히 술에 취한 마동철의 부하 중 하나인 혈기왕성하고 충동적인 망식이라는 놈이 주방에서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선주에게 다가왔다. 그는 술 기운을 빌려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줌마, 솜씨만 좋은 게 아니라 몸매도 아주 그냥 죽여주는데 이리 와봐. 오빠가 술 한 잔 따라줄게. 망식은 비틀거리며 선주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기려 했다. 선주의 눈빛이 순간 싸늘하게 빛났다. 손 치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술에 취한 망식은 그녀의 경고를 무시하고 더욱더 대담하게 그녀를 껴안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선주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망식이 자신을 덮치려던 힘을 역이용하여 그의 몸을 살짝 비틀었고 동시에 그녀의 손은 주방 조리대 위에 놓여있던 묵직한 대박칼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빠르고 유연해서 마치 한 마리의 고양이 같았다. 그녀는 칼로 그를 베거나 찌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칼등을 사용하여 눈 깜짝할 사이에 망식의 팔목과 어깨의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퍽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망식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의 팔은 순식간에 감각을 잃고 축 늘어져 버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선주는 쓰러진 망식이 다른 쪽 손으로 방역하려 하자 옆에 있던 과도를 집어들어 그의 손을 향해 내리꽂았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과도는 망식의 엄지와 검지 사이에 손등 부분을 정확히 꿰뚫고 두꺼운 도마 위에 깊숙이 박혔다.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오직 상대방의 전투 능력만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소름 끼치도록 정교하고도 잔인한 기술이었다. 주방의 소란에 놀란 마동철과 그의 핵심 부하 몇몇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건장한 체격의 망식이 팔 하나는 축 늘어뜨린 채 바닥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칼에 박혀 도마 위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대박칼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고 서 있는 박선주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그들이 알던 힘없고 순종적인 횟집 아줌마가 아니었다. 그녀의 온몸에서는 수많은 실전을 거친 프로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하고도 치명적인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마동철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이것은 우연이나 운이 아니었다. 이것은 완벽한 실력이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상대해온 어중이떠중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괴물을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경계심과 함께 당혹감이 떠올랐다. 선주는 그런 마동철을 향해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내 주방에서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네 부에게 똑똑히 전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마동철은 잠시 선주와 대치하듯 서 있다가 이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내 신음하는 망식을 부축하게 하고는 서둘러 가게를 빠져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은
처음 가게에 들이닥쳤을 때의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도망치듯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혼자 남은 선주는 손에 들린 칼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다시는 이 칼을 이런 일에 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가 평화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게를 빠져나온 마동철은 채 타자마자 부에게 명령했다. 저 여자 뒷조사 좀 해봐. 뼈 한 조각까지 샅샅이 다. 대체 어떤 년인지 알아내.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어떤 미지의 존재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제 단순한 보호비 갈취가 아니었다. 이것은 두 마리 맹수 사이에 생존을 건 싸움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승자는 오직 한 명뿐일 터였다. 지난 며칠간 마동철은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날 밤 횟집 주방에서 보았던 박선주의 그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과 소름 끼치도록 정교했던 칼솜씨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부하들을 총동원하여 그녀의 뒷조사를 지시했지만 결과는 허무하기 짝이 없었다. 그녀의 과거는 너무나도 깨끗했다. 어떤 전과 기록도, 특별한 이력도, 심지어는 이렇다 할 가족 관계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몇 년 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처럼 부산에 정착하여 횟집을 시작한 것이 그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였다. 주민등록상의 기록은 있었지만 그 이전의 삶은 완벽한 백지 상태였다. 마치 국가의 어떤 거대한 힘이 그녀의 과거를 의도적으로 지워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하지만 마동철은 그녀의 그런 깨끗한 과거가 오히려 더 수상쩍고 두렵다고 생각했다. 평범한 생선 장수 아줌마가 그런 살기 어린 눈빛과 전문가적인 기술을 가질 수는 없는 법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아주 위험한 인물일지도 모른다고 직감했다. 그리고 그런 미지의 존재가 자신의 구역 안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참을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어떤 모욕감마저 느끼게 했다. 그는 이대로 그녀를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어떻게든 그녀의 정체를 밝혀내거나 아니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리해야만 했다. 그날 밤 자갈치 시장의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고 인적이 끊긴 시간, 칠흑 같은 어둠과 함께 스산한 바닷바람만이 낡은 건물들 사이를 맴돌고 있었다. 박선주는 홀로 가게에 남아 늦은 시간까지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동철이 조만간 다시 찾아오리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의 기색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그리고 평소보다 더욱더 꼼꼼하게 자신의 가게를 정리하고 칼을 갈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가게 문을 굳게 닫고 돌아서는 순간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마동철과 그의 일당들이 들이닥친 것이었다. 그들의 숫자는 지난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았고 그들의 손에는 저마다 쇠파이프나 야구방망이 같은 흉기들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가게의 모든 출입구를 막아섰고 선주는 순식간에 자신의 가게 안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다. 박선주 씨, 오늘 밤은 우리랑 아주 긴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마동철은 어둠 속에서 이리처럼 번뜩이는 눈으로 선주를 쏘아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번과는 다른 어떤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네 뒤에 누가 있는지, 네가 어떤 년인지 나는 아직 몰라. 그리고 나는 모르는 건 딱 질색이거든. 그래서 말인데 오늘 밤 여기서 끝장을 봐야겠어. 그는 품속에서 가게 양도 계약서를 꺼내 선주 앞에 던졌다. 이 서류에 얌전히 도장 찍고
네가 가진 모든 걸 내놓으면 내가 특별히 시체는 온전히 거두어 주지. 하지만 만약 끝까지 버틴다면 이 가게랑 같이 잿더미가 될 줄 알아. 그의 노골적인 살해 협박과 위협 속에서 선주는 홀로 수십 명의 조폭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 누구도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없었고 텅 빈 시장의 적막감은 마치 그녀의 절망적인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더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의 가게, 그녀가 평온한 삶을 꿈꾸며 손수 일궈온 작은 성역은 이제 그녀의 목숨을 건 마지막 싸움터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마동철과 그의 부하 몇몇은 선주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가게 한쪽에 자리를 잡고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이미 승리라도 한 것처럼 시끄럽게 떠들고 웃으며 선주를 조롱했다. 선주는 그들의 조롱을 뒤로 한 채 묵묵히 자신의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떤 두려움이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혹은 모든 것을 결심한 듯한 고요하고도 차가운 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행주를 찢어 양손에 단단하게 감았다. 그리고는 벽에 걸린 칼꽂이에서 매일 밤 자신의 분신처럼 정성껏 갈아왔던 칼들을 하나씩 꺼내 들었다. 서슬퍼런 빛을 내뿜는 회칼, 묵직한 대박칼, 그리고 손 안에 쏙 들어오는 작은 과도까지 그녀의 손에 칼이 들리는 순간 그녀를 둘러싼 공기가 변했다. 평범한 횟집 여주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적을 마주한 한 마리의 암살자처럼 날카롭고도 치명적인 살기를 뿜어내는 전사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과거에 끔찍했던 기억들, 피와 배신으로 얼룩졌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다시는 칼을 잡지 않으리라 맹세했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가 평화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칼을 잡는 수밖에. 선주는 조용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칠흑 같은 시장의 어둠보다도 더 깊고 어둡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칼을 든 채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조용히 그들의 마지막 향연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밤 이 주방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될 것이고 살아남는 자는 오직 한 명뿐일 터였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도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사냥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었다. 전연 차잔에 쥐새끼처럼 숨어있는 꼴은 못 봐주겠으니까 당장 끌고 나와. 마동철의 격앙된 목소리가 텅 빈 자갈치 시장 안에 울려 퍼졌다. 그의 부하들은 쇠 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든 채 어둠 속으로 흩어지며 박선주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상대를 얕보는 오만한 미소와 함께 힘없는 아줌마 한 명을 상대로 벌이는 사냥에 대한 잔인한 즐거움마저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자신들이 사냥꾼이 아닌 사냥감의 위치에 놓이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터였다. 선주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암흑에 완벽하게 적응해 있었고 그녀의 귀는 시장 안의 모든 미세한 소리들을 포착해내고 있었다. 이곳은 그녀가 지난 몇 년간 매일같이 일해온 그녀의 영역이었다. 그녀는 시장의 모든 골목과 구조, 심지어는 어디에 미끄러운 생선 내장이 떨어져 있는 집까지도 훤히 꿰고 있었다. 두 명의 조폭이 욕설을 내뱉으며 그녀가 숨어있는 어물전 근처로 다가왔다. 선주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들이 완벽한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들이 그녀 앞을 지나치는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몸이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어둠 속에서 튀어나왔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과도가 번개처럼 한 놈의 손목 힘줄을 스쳐 지나갔고, 다른 한 손에 들린 묵직한 대박 칼등은 다른 놈의 목 뒤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허기엔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두 명의 건장한 사내는 소리 없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선주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다음 목표물을 향해 움직였다. 그녀는 어둠과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자신의 모습을 완벽하게 감추었고, 유령처럼 나타나 조폭들을 하나씩 둘씩 조용히 처리해 나갔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어떤 감정도 자비도 없었다. 오직 목표를 제거하기 위한 냉혹하고도 효율적인 기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자신들의 동료들이 하나둘씩 비명과 함께 사라지자 남은 조폭들은 마침내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흩어져서 움직이지 않고 마동철의 주변으로 모여들어 겁에 질린 눈으로 어둠을 경계했다. 그들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었다. 다들 어디 갔어, 이 씨발. 대체 무슨 일이야. 마동철이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때 어둠 속에서 선주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양손에는 여전히 서슬 퍼런 칼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옷에는 피 한 방울 묻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분하고도 고요한 모습으로 그들을 향해 걸어왔다. 하지만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남은 조폭들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내 놈들이었나? 나의 평화를 깨뜨린 버러지들이. 선주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마동철은 공포를 이기기 위해 고함을 지르며 남은 부하들에게 공격을 명령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목의 명령에 마지못해 선주를 향해 달려들었다. 선주는 다시 한번 칼의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많은 적들 사이를 유유히 헤쳐나가며 그들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 치명적인 방역을 가했다. 그녀의 칼날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조폭들의 비명소리가 시장 안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일방적인 학살이었다. 마침내 시장 바닥에는 마동철만이 홀로 서 있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수십 명에 달하는 자신의 부하들이 고작 여자 한 명에게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나갔다니. 너 대체 정체가 뭐야? 그가 공포에 질려 물었다. 선주는 대답 대신 칼을 든 채 그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마동철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분노를 쥐어짜내며 그녀에게 덤벼들었다. 그는 자신의 완력을 믿고 힘으로 그녀를 제압하려 했다. 그는 선주의 칼을 쳐내고 그녀의 목을 조르기 위해 달려들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선주는 그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이 자신의 목에 닿기 직전 몸을 살짝 비틀어 그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앞침에 숨겨두었던 아주 작고 예리한 칼을 꺼내들어 그의 옆구리 급소를 향해 정확하게 찔러 넣었다. 하지만 깊숙이 찌르지는 않았다. 오직 그의 저항 의지를 완전히 꺾을 수 있을 만큼만. 크헉. 마동철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는 고통과 함께 방금 전 선주가 사용했던 그 기이하고도 치명적인 기술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과거 자신들의 조직을 공포에 떨게 했던 전설적인 야쿠자 간부 한 명을 처리할 때 사용되었다고 전해지는 바로 그 암살 기술이었기 때문이었다. 선주는 쓰러진 마동철의 곁에 쪼그리고 앉아 그의 귓가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마동철,
네가 예전에 깍듯이 모셨다는 그분, 시모노세키의 다나카구미 부두목 말이야. 마동철의 눈동자가 공포로 크게 흔들렸다. 그 인간 내가 처리했다는 건 모르고 덤볐나. 내 이름은 박선주가 아니야. 내 진짜 이름은 흑월 H.J.U.A이다. 흑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마동철의 모든 사고는 정지했다. 그것은 과거 대한민국과 일본의 암흑가를 동시에 공포에 떨게 했던 국정원 소속 전설적인 북파공작권의 코드명이었다. 그녀는 야쿠자의 심장부에 잠입하여 부두목을 처리하고 홀연히 사라졌다고 전해지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설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평범한 생선장수 아줌마라니. 마동철의 모든 저항 의지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상대해온 그 어떤 조폭 두목보다도 더 무서운 진짜 재앙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뒤늦은 후회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선주는 그런 그의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그녀의 마지막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흑월, 그 전설적인 코드명을 직접 듣는 순간 마동철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숨쉬는 법마저 잊어버린 듯했다. 그가 지금껏 상대해온 어설픈 건달들이나 돈 몇 푼에 움직이는 양아치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괴물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의 눈앞에 있는 이 평범해 보이는 생선 장수 아줌마는 한때 국가의 이름으로 그림자 속에서 수많은 피를 묻혔던 야쿠자마저 공포에 떨게 했던 전설 속의 인간 병기였던 것이다. 공포는 순식간에 그의 모든 오만함과 저항 의지를 집어삼켰다. 그는 더 이상 어떤 반항도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살려주십시오. 그는 비에 젖은 생쥐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다. 선주는 그런 그의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부산에서 내 놈들의 흔적을 전부 지우고 사라져. 다시 한번 내 눈에 띄거나 혹은 오늘 밤 있었던 일에 대해 단 한마디라도 외부에 발설한다면 그때는 정말 내 놈들의 목숨을 전부 거두어 주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 담겨 있었다. 마동철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공포에 질려 고개만 미친 듯이 끄덕일 뿐이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쓰러진 동료들을 부축하여 비명을 지를 힘도 없는 채 허둥지둥 시장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은 폐잔병처럼 초라하고 비참했다. 그들이 사라진 후 시장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선주는 난장판이 된 자신의 좌판을 묵묵히 치우기 시작했다. 부서진 의자, 깨진 접시 조각들, 그리고 바닥에 흥건한 피와 음식물 쓰레기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꼼꼼하고 침착하게 주변을 정리해 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다.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을 침범했던 더러운 흔적들을, 그리고 그녀의 손에 다시 피를 묻히게 만들었던 과거의 악몽을 지워내는 그녀만의 정화의식과도 같았다. 청소를 마친 후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칼들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숫돌에 칼날을 갈았다. 슥, 삭, 슥, 삭. 규칙적인 소리가 고요한 새벽의 시장 안을 채웠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이전과 달랐다.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짓눌리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했고
자신의 힘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깊고도 고요한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자갈치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한 아침을 맞이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상인들을 괴롭히던 마동철과 흥룡파 일당의 모습이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의 아지트는 텅 비어 있었고 그들의 차 역시 사라지고 없었다. 그들은 정말 하룻밤 사이에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 것이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다른 조직과의 세력 다툼에서 밀려 야반도주한 것이라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이 더 큰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망친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진실을 알지는 못했다. 오직 그날 밤의 소란을 어렴풋이 들었던 몇몇 사람들만이 경외심과 함께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선주의 좌판을 쳐다볼 뿐이었다. 오전 늦게 젊은 김민준 형사가 선주의 가게를 찾아왔다. 그는 어젯밤 시장에서 큰 소란이 있었다는 익명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다. 사장님, 어젯밤에 여기서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선주는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회를 뜨던 칼을 잠시 내려놓고 그를 맞이했다. 별일 없었습니다. 그냥 고양이들이 좀 시끄럽게 다투더군요.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태연했고 그녀의 가게는 너무나도 평온했다. 민준 형사는 잠시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가게 안을 둘러보았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평온함 뒤에는 분명 무언가 거대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눈앞에 이 평범해 보이는 여인이 있다는 것을. 그는 잠시 선주를 응시하다가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양이들이 밤새 많이 다쳤나 봅니다. 앞으로는 조용했으면 좋겠군요. 혹시라도 또 시끄러운 고양이들이 나타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발길을 돌렸다. 그는 비록 법의 이름으로 그들을 심판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다른 방식의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날부터 자갈치 시장에는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상인들을 괴롭히는 조폭들도 그들의 행패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없었다. 대신 한국 사람들은 선주를 조용한 존경심과 함께 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평화가 누구 덕분에 찾아왔는지를. 그들은 감사의 표시로 그녀에게 가장 신선한 횟감을 가져다 주기도 했고 묵묵히 그녀의 가게를 찾아 팔아주었다. 선주는 그런 그들의 마음을 말없이 받아들였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조용하고 평화롭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녀는 길고도 험난했던 여정 끝에 마침내 자신이 원했던 안식처를 되찾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안식처는 바로 그녀 자신의 손으로 지켜낸 것이기에 더욱더 값지고 소중했다. 마동철과 흥룡파가 사라진 후 부산 자갈치 시장에는 기적 같은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상인들을 괴롭히는 조폭들도 그들의 행패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없었다. 시장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고 상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웃음꽃이 피어났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말없이 자신의 좌판을 지키고 있는 박선주. 미선 횟집에 여사장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한 존경심과 함께 어떤 경외심을 담아 대했다. 그녀는 시장의 암묵적인 수호신이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가끔 다른 지역의 건달들이
시장을 기웃거리기도 했지만 그들은 선주의 좌판 앞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는, 혹은 그녀의 고요하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과 마주치고는 저마다 꼬리를 내리고 슬그머니 사라지곤 했다. 선주의 가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장사가 잘 되었다. 그녀의 뛰어난 칼솜씨와 정직함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고, 이제는 동네 상인들뿐만 아니라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돈을 더 벌기 위해 가게를 확장하거나 더 비싼 값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매일 아침 가장 신선한 생선을 골라 정성을 다해 손질하고 자신의 가게를 찾아주는 손님들에게 묵묵히 최고의 음식을 내어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 작은 변화가 생겼다. 그녀는 자신의 가게 수입 일부를 떼어 시장 상인들을 위한 작은 공제회 같은 것을 만들었다. 갑작스러운 병이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그녀는 매주 주말 저녁 가게 문을 닫은 후 시장의 다른 여성 상인들이나 젊은 아가씨들을 위해 무료로 호신술 교실을 열었다. 그녀가 가르치는 것은 화려한 싸움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술이자 어떤 위협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훈련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법, 주변의 지형지물을 활용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을 감지하고 피하는 법을 가르쳤다. 가장 좋은 싸움은 애초에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망설이지 말고 상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그 틈을 타 무조건 도망치십시오. 여러분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으니까요. 그녀의 가르침을 받는 여성들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자신감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한때는 국가의 이름 아래 어둠 속에서 피를 묻혀야 했던 그녀의 기술들이 이제는 평범한 이웃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따뜻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 과정 속에서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조금씩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다시 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그녀가 자갈치 시장에 정착한 지도 여러 해가 지났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에 푸른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 선주는 자신의 작은 주방에 홀로 앉아 칼을 갈고 있었다. 슥, 삭, 슥, 삭. 규칙적인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다. 그녀의 자세와 손놀림은 여전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했지만 이제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어둠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저 멀리 수평선 너머 어둠을 뚫고 서서히 밝아오는 여명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그 어떤 때보다도 평화로웠다. 그녀가 갈고 있는 칼날은 더 이상 복수나 증오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소중한 일상과 사랑하는 이웃들을 지키기 위한 든든하고도 신성한 의지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길고도 험난했던 전쟁을 끝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땅 위에 새로운 평화의 왕국을 건설해낸 것이었다. 선주는 잘 갈아놓은 칼을 정성껏 닦아 칼꽂이에 꽂았다. 그리고는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새벽 바다의 상쾌한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저 멀리 수평선 위로 장엄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 찬란한 빛을 온몸으로 맞으며 아주 희미하고도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흑월 해이 유의 아니었다. 그녀는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고 내일을 만들어가는 자갈치 시장의 횟집 여사장 박선주였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삶은 충분히 의미 있고
아름다웠다. 독자 여러분께 지금까지 부산항 생선 손질 아줌마를 건드린 조폭들. 그녀가 북파 공작권 시절 잠입 처리한 대상이 야쿠자 부두목이었다는 걸 몰랐다 라는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삶 속에 숨겨진 비범한 과거를 가진 한 여성이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세상과 맞서 싸우는 과정을 통해 독자 여러분께 짜릿한 카타르시스와 함께 깊은 여운을 선사하고자 했습니다. 주인공 박선주 씨는 피비린내 나는 과거를 뒤로하고 조용한 삶을 꿈꿨지만 세상은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불의를 심판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강인함이란 과거의 상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고 현재를 지키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이웃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힘과 그들의 삶의 무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는 모든 분들께 따뜻한 응원을 보냅니다. 숨막히는 여정을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삶에도 박선주 씨의 가게와 같은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자신만의 평화로운 안식처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